조선이 정말 40년째 맨날 위기설이었어요. 뭐 대책 나오고. 근데 7년 전에도 아마 긴급 대책 나오고 했거든요. 뭐 구조조정한다고. 근데 여전히 버티고 호황이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실 우리나라 조선업이라는 게 역사가 약 50년이 됩니다. 그 현대중공업이 울산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그게 50년이 돼서 작년에 그걸 아주 크게 이 셀리브레이션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 초창기에는 시장이 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들 고생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제 뭐이 2000년 이후부터는 어마무지한 이 세계 경제에 도움을 줬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대중공업 같은 걸 저희가 보게 되면 지난 50년간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실제로 적자를 본 거는 한두 해밖에 되지 않습니다. 50년 중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리마커블한 그 사업을 이렇게 내셨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세계 경제를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미국이 제로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떠다니는 LNG가 700척인데 그 중에 480척을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as of today 480척을. 그리고 지금 현재 300척이 수주 잔고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중에 240척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40척하고 480척을 합하면 720척인데 그게 2억 불에 한 척에 어마무지한 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그 컨테이너를 통해서 이 중국의 모든 화물을 미국에 날렸고 그 다음에 이 미국의 뭐 냉장육이든 뭐가 됐든 그런 게 전 세계로 다 갈 수 있고 그거를 대한민국 조선업이 했습니다. 전남 서남권의 최대 사업장 현대 3호 중공업의 조선소입니다. 육상과 해상 도쿠에서 대형 선박 6척을 건조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적재 중량 30만 톤의 초대형 유조선도 보입니다. 현대 3호 중공업은 이미 3.7년 정도의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요가 늘면서 LNG선은 5년치가 넘게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선박 주문량이 늘면서 현대 3호 중공업의 경영은 지난해 마침내 흑자 기조로 전환했습니다. 친환경선이라든지 이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생산하는 선박에 대한 어떤 성능의 차별화라든지 이런 생산 능력에 대한 차별화는 상당 부분 구축이 됐습니다.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을 이끄는 쌍두마차 가운데 반도체는 주춤하고 있지만 조선업은 세계 1위를 탈환하고 다시 비상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를 보면 사실 우리가 70년대 중화학공업을 해야 방위산업도 하니까 조선을 했는데 참 힘겨운 일을 하다 보니 돈이 없었고 그게 80년대 위기라고 하다가 좀 할만하니까 또 중국이 쫓아오고 또 할만하니까 뭐 또 수주 절벽 얘기 나오고 이제 하다니 최근에 뭐 방위산업 발주도 많고 LNG 발주도 많고 이게 그러니까 어려워도 기술력이나 실력은 꾸준히 있었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건조되는 우리나라가 건조하는 선박의 한 80% 정도가 지금 LNG 선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고부가 가치 선박, 뭐 LNG 선을 포함해서 초대형 컨테이너선, 또 VLCC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 쉐어, 우리 전체 이제 그 수주한 양의 한 60%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옛날에 초기에 그 유조선이나 뭐 그 컨테이너선보다 이게 더 비싼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뭐 대체로 한 크다고 하면 한 6,000 TU, 컨테이너 한 6,000개 정도를 나를 수 있는 선박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2만 개 정도를 나르는 그
선박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해양 환경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선박 자체에 친환경 선박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선박이 한 5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그런 고부 가치 선박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최근에 두드러진 거는 거의 LNG 운반선이 한 전체 세계 쉐어의 80%를 우리나라가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이게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선업 그러면 조선 3사 배 짓는 얘기만 하지만 사실은 이게 관련 자재, 부품, 그다음에 또 해양 구조물 같은 조금 다른 영역, 수리 뭐 이런 것도 있고 더 크게 보면 항만, 해운, 금융 이런 게 다 묶여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게 아직까지 이 생태계 전반에서 강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자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떻게 금융이랑 엮고 예를 들자면 뭐 이 저희가 직접 또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아주 좀 그 단순히 제조에 머물리지 않고 서비스도 갖추고 그다음에 오퍼레이션도 하고 그 운항도 직접 보고 그 수리도 직접 하는 그런 생태계는 한번 꼭 갖춰볼 만한 우리 능력도 지금 현재는 조선소들 지금 현재는 배짓기에 바쁘지만 그래도 어떤 특정 해운사 조선소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이 부품도 많이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원천 설계나 자재 같은 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 조선업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 이 LNG선 한 척에 2억 불 이상 되는 배가 700척이 떠다니는데 그중에 저희가 진 배가 500척 가깝습니다. 500척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2억 불짜리가 이 500척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다 기술력으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 조선소들이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이 회사들이 20척 이상 연간에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경쟁자였던 그리고 이 LNG선의 최강자가 사실은 일본 조선소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미가라는데 그 미미가가 뭐냐? 미쯔비시의 미쯔위의 가와사키의 가입니다. 이 사람들이 1년에 5척 이상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의 배경은 기술의 혁신, 프로덕션, 생산의 혁신, 그리고 우리를 뒷받침해주는 이 모든 이 기자재 업체들, 그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금 현재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전 세계 경제에 어마무지한 이 컨트리뷰션을 하고 도움을 주고 있고 정말 전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미국, 독일이 강자다가 그다음에 일본이 강자다 우리인데 선진국들 우리보다 이제 더 앞선 나라들은 지금 우리랑 경쟁이 이제 안 되고 중국도 못 쫓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임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선박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이 안 됩니다. 대신에 유럽이라든가 일본 이런 그 선진국들은 대신에 전통적으로 옛날서부터 선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들, 뭐 엔진서부터 여러 가지 들어가는 장비들은 굉장히 잘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해 통신 장비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나라는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 비즈니스를 유지를 하고요. 대신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선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 수요가. 그러니까 자기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기네 선박은 자기네가 짓는다고 하는 그런 기본 원칙하에서 선박을 짓는데 물론 중국도 많은 기술자는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가격을 굉장히 낮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낮게 하지만 대신에 기술,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앞서가 있고 가격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이 이제 조금 위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건조하는 선박들 중에서 탱커라든가 벌커 이런 것들은 중국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LNG선이라든가 초대형 컨테너선, 그다음에 VLCC, 대형 유조선 이런 부분은 기술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강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면 우리가 배 만드는 거 확실히 강자예요. 근데 사실 또 배가 아무 나라나 만들 수 없는 게 항만 조건도 있고 우리가 좀 유리하다고는 하는데 원천 기술 부분의 뭐 중요 부분 그리고 금융이나 해운이나 이런 쪽과의 연결부는 아직은 우리가 최강자는 아니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최강자 아니고 이제 좀 더 노력을 해야죠. 우리나라 금융도 발전을 해가지고 조선을 서포트할 만하고 해운을 서포트할 만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가장 큰 약점은 뭐예요? 가장 큰 약점은 그래도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술 플러스 지금은 약점이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원천 기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LNG 운반선을 굉장히 많이 짓는데 사실은 LNG를 담는 그 화물창은 프랑스의 DTT라고 하는 업체로부터 그 설계도를 가져와서 그거대로 저희가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척 건조할 때마다 거의 100억 원씩이나 이렇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천 기술 같은 부분은 사실 저희가 좀 부족하고요. 대신에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건조 기술들은 저희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또 하나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인력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2017년도에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을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수자량을 많이 받고 나서 다시 이제 그거를 지으려 보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나갔던 인력들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 중 가장 큰 문제는 인력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조선업의 주변 산업들까지 생태계에서 지금 잘하는 거 지키면서 이제 영국이나 앞선 나라들이 간 걸 어떻게 우리가 다 이제 먹을 거냐 이 얘기를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위기가 많았잖아요. 그 뭐 처음에는 이제 돈도 없이 지었으니까 당연히 돈 쩔쩔매고 그 다음에 또 금융위기 때마다 쩔쩔매고 최근에는 이제 뭐 수주절벽, 구조조정 이런 얘기 불과 5년 전, 6년 전인데 어떻게 버텨낸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력들이 이제 이직을 했습니다만 또 조선소 자체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선박을 건조하는데 불필요한 여러 가지 자본들 또는 이제 뭐 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처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체질을 좀 바꾸자, 아주 슬림하게 만들어 놓고 경영 수지를 좀 플러스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했고요. 사실 그 와중에 정부에서도 결국은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경쟁력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지원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조화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항제철이 없었다면은 지금 조선업이 이만큼 잘 됐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죠. 절대적인 동력이었습니다. 포철이는. 그러니까 현대가 그렇게 체제를 갖춘 것도 포철이 그럼요.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예, 그럼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얘기할 때 클러스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클러스터. 아까 그 클러스터가 이 경남 일원에 거기에 상당히 밀집해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3대 조선소는 거기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깝고 협의도 편하고 로지스틱도 운송도 쉽고 그래서 그 클러스터 때문에 굉장히 덕을 본 거라고 볼 수 있고 특히 포철은 거기에 큰 공을 세웠죠. 그러면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난데없이 우리 조선이 호황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약간 과장이 됐는데, 과장이요? 예, 약간 과장이 됐습니다. 그거 우크라이나에서 유럽이 수입하는 파이프로 수입하는 가스량 전체가 1,600억 네. 큐빅미터예요. 예? 근데 그거를 LNG 볼륨으로 환산을 하면은 1억 1,000만 톤입니다. 근데 그거에 거의 뭐 한 20%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파이프라인도 봉쇄됐고 그다음에 해저 파이프라인도 폭파가 돼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LNG 리퀴파이된 걸로 파이프가 아니라 이 액화 가스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게 지금 LNG의 붐에 결정적인 영향을 했다. 그 상당한 영향은 했지만 그거는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도 있잖아요. 저기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각국이
야 이거 자주 국방해야 되겠다 해서 아, 군함 그럼요. 주문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군함 주문 아직까지 군함이 실제화는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해전은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아직. 예? 그러나 이 뭐 K2, K9, 포탄 뭐 이런 건 어마무지하게 들어가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당장은. LNG 수요가 늘은 거는 과장 보도도 좀 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각국의 자주국방 연안 해안의 방위력 강화도 주문이 그리 현실화된 것은 현재까지는 아니다. 네, 현재까지는. 그러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유럽이 러시아 가스 봉쇄에서 이게 상당히 자유로워졌어요. 지금 현재 그 유럽이 보유하고 있는 가스 보유량이 55.7%인데 100% 탱크를 100% 채운다고 할 때 그거는 작년에 비해서 20%가 올라간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독일이 특히 그런데 독일의 소위 말하는 인수기지, LNG를 받을 수 있는 인수기지, 그게 다 한국에서 진 5개 FSRU라는 그런 배들이 작동을 했고 핀란드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것도 한국이 했고 이태리에 들어가 있는 것도 한국이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 FSRU라는 그걸 통해서 어마무지하게 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유럽의 파이프라인을 막으면서 생산량을 좀 줄였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원이 과거에는 석탄이나 석유에서 의존했다 그러면 지구의 환경 문제 때문에 이제 가스로 상당히 많이 이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가스 수요가 많아졌고, 그럼 이 가스를 운반하는 것은 결국은 파이프라인과 선박밖에 없는데 파이프라인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LNG 운반선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증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도 있긴 하지만 어찌 보면은 시기적으로 이 친환경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계속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이제 쫓아올 거 아니에요, 우리를. 예. 얘들이 아직까지 우리를 쫓아오지 못하는 기술적인 장벽이 있다면 먼저 우리는 이제 포철이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적어도 한 10년은 못 쫓아오게 만들 수 있는 그거는 설계 능력이죠. 설계 능력. 예. 소위 아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LNG선이라든가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설계 능력.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관리 기술입니다. 그 조선소가 이제 수주를 받으면 굉장히 그 선박 건조되는 과정이 여러 척이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거를 체계적으로 잘 해야지 그 보틀렉이 없이 잘 진행이 되는데 이런 관리하는 능력, 그러니까 인력 관리, 자재 관리, 뭐 강제 관리, 뭐 그다음에 생산 스케줄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보다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고요. 전에는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굉장히 앞서 있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관리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된 동기를 보게 되면 70년대 초반에 이제 두 번의 오일 쇼크가 발생했을 때 일본이 VLCC를 굉장히 많이 수주를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선박을 받다 보니까 이 건조하는 과정이 굉장히 조금 더 막 혼란스럽고 그래서 그거를 잘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00년대 들어와서 굉장히 그 90년대서부터 그때 이제 수주를 많이 받으면서 조선소도 이제 우리나라 조선소도 이제 그런 문제가 부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많이 잘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은 아직 따라오기 어렵습니다.